사무실 이야기를 쓰기 위해 몇 번이나 타자를 치다가 지우다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제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다니기에는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생각할 만큼 큰 사건이었기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룰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일이었고, 이 사건 이후 몇 년 동안은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우울함을 겪었고, 마음도 크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고, 이 다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분노하실 수도 있고, 저와 마찬가지로 가슴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인 시대지만, 예전에는 여성이 30을 넘어가면 노처녀로 여겨지고 시집에 못 간다는 소문을 듣곤 했어요. 이는 많이 변해왔지만 20대 후반에는 거의 모두가 시집이나 장가에 가는 시기였죠. 하지만 제가 결혼에 큰 흥미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시댁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집안에서 결혼을 권하시고, 특히 친척들이 결혼이 효도의 일환이라며 저에게 결혼을 잔소리했죠. 결국 저는 어떻게든 결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다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했던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살 때, 저는 그때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제 결혼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우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신우가 있었어요. 둘 다 저보다 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에 가지 못한 노처녀였어요. 저도 집안에서 많은 잔소리를 듣고 참아내며 결혼을 했지만 신우들은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듣고 결혼을 못한 것인지 자신들의 삶에 결혼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편안하게 즐기고 싶은 것을 모두 즐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셨어요. 외모나 특별한 것도 없고 직업도 없던 신우 둘은 영혼에 단짝인 둘 다 백수처럼 방구석에서만 처박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그런 신우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썩었을지 상상도 안 가요. 허구원, 날 돈 벌고 와라. 시집을 가라 그런 잔소리만 하셨죠. 그럴 때면 아주 잠깐 잔소리를 피할 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인들 쓸 돈도 모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아르바이트도 정상적으로 거의 안 했고 오래 하지도 못했어요. 아휴, 내가 아주 그 2년 때문에 이런 소가리를 하다가 화병으로 죽어버리지 않겠나 싶다. 이번에는 무슨 다단계에 들어가서 친척들에게 강요를 받았다는데 아휴, 내 얼굴이 벌떡 일어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 아이야, 좀 정상적인 직장 다니면 안 된다는데 아유, 그런 신호들이 좀 유별나긴 해.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본인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그냥 포기하고 마음 비우세요. 너야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 아무렇지 않게 하지? 아이고, 자식 나와봐라. 너도 똑같이 나처럼 행동할 거다. 아니, 남들 다 가는 시집을 왜 안 가냐는 거야? 도대체, 형님, 둘이서 평생 의지하면서 살고 싶으신가 보죠? 어머님, 이래봐야 어머님만 손해일 뿐이라 그래요? 형님들한테 지원도 다 끊으시고 멋대로 살기 냅두세요. 내가 진짜 조만간 내 시아버지 데리고 시골로 귀촌이라도 해야겠다. 아휴, 저것들 데리고 가서 정신 개조라고 해야지. 맨날 술 처먹고 오늘도 글쎄 술 처먹고 들어온 거 있지? 아예 술 먹는 곳도 없는 시골강으로 머리채 잡고 끌고 가야지. 안 간다고 버티실 것 같아요. 아이,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랑 그냥 맛있는 것을 먹으며 기분을 풀어요. 언제까지 형님들 때문에 속이 썩으며 저런 얘기를 하면 하루가 모자란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데리고 결혼했기 때문에 안도하며 얘기 가능해졌어요. 사실 제가 막내 아들과 결혼하면서 시집살이에 대해 걱정했던 것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님께서 아주 착하신 분들이셨고 불편해하지 않도록 전화조차 주의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가끔씩 이렇게 신경 쓸 문제로 속이 썩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만 나를 불러내면서 심려를 털어놓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여 의도적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시댁에 가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마음이 걸렸지만 때로는 방에서 아예 나오지 않아 얼굴을 못 보고 가는 경우도 있었으니 마음을 편안히 먹기로 하였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다행이에요. 내 아들까지 결혼 못 시켜줬으면 아마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눈을 감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 만약 나만 있었으면 이미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나를 정말로 기뻐해주는 것을 보여주며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싶어하고 계셔요. 안달이 하신 분처럼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진심을 다해 시어머니께 최선을 다했어요. 게다가 살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잔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더욱 따르고 좋아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래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과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과 아이 둘이나 낳고 함께 집 대출금을 갚으면서 의지하여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도 나이를 먹고 주름도 생겼죠.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시누이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갈수록 자신들의 노후가 걱정되기 시작했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 돈이 전혀 없고 안정된 직장도 없어. 결혼도 안 했고 물론 우리를 늙어서 돌볼 자식도 없었으니까. 시부모님과 누나는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 같았고 우리 부부에게 의지할 곳도 없었어. 우리 부부에게 딱히 도움을 준 적도 없었고 서로 간에 살갑지 않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의견을 조용히 전해주더라고. 너희는 우리와 아는 조카들이라 미래에 와도 조카들을 잘 부를 거란 걸 알아도. 그래야만 우리가 자식도 없고 뭔가가 있어도 우리 조카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으니까. 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고모들을 늙어서 힘 없어지면 용돈도 챙겨줄 거고 자주 들여다보고 해야 한다. 내가 이러니 우리 조카들이 이쁘지 않게 보여도 척할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미리미리 말해두는 거야? 제 자식들이 그렇게 봐야 하는데 초등학생인데 붙잡아 둔 채 나중에 자기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명령하는데 아이고 어느 부모가 열을 받지 않겠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세뇌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왜 화병에 걸리려고 하는지 10분 만에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한두 번 말한다면 그냥 장난 거겠지 하고 넘어갔겠지만 무슨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아이 형님들, 애들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이들에게 혼을 내는 거예요? 안 됐는데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형님들에게 좋은 짝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님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이라도 취직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셔서 형님들 적금 통장도 없죠? 청약 통장은 있어요. 웃긴다. 웃겨.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뭘 청약 통장을 무슨 수로 만들어? 그거 매달 1,000원씩 내도 되는 거야? 우리는 뭐 나이 들어서 옳게 내가 잘 돌봐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애들한테 농담도 못해다. 그냥 하는 소리지. 우리가 무슨 애들 등 꼴이라도 빼먹을까 봐. 아이고, 우리 엄마가 저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퍽이나 그러겠다. 아유, 울기도 해봐야 눈 풀어. 화내지 말고 은근슬쩍 저에게 핀잔구이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말을 했다가는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참겠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시부모님께서 우리 부부와 신우를 부르셔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귀촌 생활을 꿈꿔왔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을 사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 돈으로 시골에 가서 집과 텃밭을 가꾸며 가족과 함께 평온한 생활을 하려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귀촌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고 우리와 남편은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우는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자신들을 조언하려는 잔소리로만 생각해 일부러 말씀하셨던 것인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집을 팔았기 때문에 알아서 살아야겠다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당장 반자 새 방이라도 구할 돈은 없는데 집은 팔렸다고 하지? 시골에 살기로 결심한 적은 없지만 그때부터 난리를 쳤어요. 아이야, 우리는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터전이잖아. 갑자기 집을 팔았다고 가라고 하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줘야지. 그 나이까지 도대체 돈도 못 모아봤는데 통장 하나 없이 어떻게 사는 거니?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어. 꼭 시골로 가야 할 것 같아. 엄마랑 나랑 둘이 알아서 잘 살아보겠다니까 지원은 좀 해주고 떠날래. 우리도 살 수 있게 얼마나라도 지원이 필요해. 당장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노숙해도 괜찮아. 엄마는 자식들이 노숙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 능력이 전혀 없는 시누이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어서 걱정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노후 자금에서 조금 떼어서 시누에게 원룸을 하나 잡아주셨어요. 두 사람이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위치와 보안이 중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시누에게 더 저렴한 트름을 구할 수 있는 돈으로 아주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동네에 살기 위해 자랑하고 싶은 허영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신우도 몸집이 큰 편인데 이 작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상상해보기도 힘듭니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신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러 그들이 사는 원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룸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 집이 집인지 창고인지 구별조차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는 언제 했는지 아주 뽀얗게 먼지까지 앉아있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고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신우들 걱정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집이 돼지우리가 따로 없는데 바닥에 그냥 널브러진 내 이들을 빨아둔 건지 입던 건지 구별조차 가지 않더라고요. 그 집에서 1시간만 있으면 병이라도 얻을 것 같은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 대신에 잔소리도 하고 그랬죠. 아휴, 형님들, 나이가 벌써 50을 바라보는데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버리고 정리도 좀 하면서 사세요. 이래 가지고 집에 누구라도 초대를 하겠어요. 진짜 형님들, 제발요. 아니 집이 작아서 그런 걸 어떻게, 우리도 정리할 공간이 충분하면? 비 좋은 상황에서는 진짜 살기 힘들어요. 집에 가면서 심호흡도 못하겠어요. 마치 고산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환기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제발 창문도 열어주세요. 화장실에 떨어진 머리카락도 치워주세요. 계속해서 일일이 말을 해야 해요. 오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 좀 해주세요. 엄마랑 살 때는 엄마가 다 했어서 편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건데 킨네 집에 같이 살면 어떨까요? 킨네 집에 방이 3개니까 우리가 같이 쓸 방 1개로 해요.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형님, 우리 애들 초등학생이고 성별도 다르니까 각자 방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가 형님들의 수발 도와드려야 해서 바빠요. 어머님도 형님들과 함께 살기 싫어했는데 제가 같이 형님들과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어떻게 사나요? 너무 정없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돈을 벌 거예요. 지금 공부 중이거든. 생활비를 낼 테니까 한번 생각 좀 해봐. 이 집에서 살다가는 진짜 병에 걸릴 것 같다는데 정말 반자 알라도 좀 큰 집으로 갔어야 했나 싶어요. 형님들이 해봐야 할 단기 알바를 뛰는 것은 전 보면서 무슨 생활비를 내겠어요? 매달 몇 달 내다가 그냥 얹어 살고 싶지 않다는 거려. 심하지만 제가 형님들 마음 모를 것 같아요. 전 싫으니까 2번 다시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머, 이렇게 진짜 듣자니 너무 심하네. 누가 보면 우리가 아랫사람인 줄 알겠어요. 우리가 시집살이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줘야 정신 차리겠어요. 아휴, 해보시죠. 한번 제가 어머님께 가서 일을 해볼래요? 그러면 형님들이 머리채를 잡혀서 시골로 갈 거예요. 강제로 귀가 막혀서 그 말에 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기만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저는 든든한 아군인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랬어요.
아니 양심이 없어도 어찌 됩니까? 집구석에서 돼지고기나 차돌박이를 보여주며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고 싶다고 하면 누가 마땅히 오세요 하겠습니까? 게다가 시부모님께 어머니 날 용돈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퍼부어요. 그냥 한두 달 정도 성의를 표시하고 떠들썩한 것 같은데 그런 절도 찾아가야 한다는 일도 있겠죠. 남편에게 약간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더 놀래며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누나들 진짜 미쳤어. 전혀 싫어요. 누나들이 너무 항상 밤마다 게임하고 시끄러워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해건 날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면서 아무 데서나 널 부어안는데 그 꼴을 드디어 피했더니 뭘 또 같이 살자는 말을 해야 진짜 양심 없다는 그 이야기를 신우에게 전해 들었더니 신우는 그 이후로는 나에게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어느 날 친정엄마께서 전화를 해서 요즘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혹시 친정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친정엄마가 멋지게 말씀하셨어. 아유, 아니라고.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있지?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지 까먹고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찾고 있더라고. 아유,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잖아요, 엄마. 그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증상이에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엄마를 안심시키려 웃어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가 아주 큰 사고를 일으킬 뻔했어요. 우리 엄마는 오빠가 장가를 보내고 저희 집을 떠나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엄마가 외로워하지 않을까 봐 오빠가 바빠서 자주 못 만나러 가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튼 사고는 정말 평범한 날에서 시작됐어요. 그날 엄마가 동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자는 약속을 하게 되어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집안일을 조금 하고 나가야지 하고 생각했다고 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서 급히 나가야 했던 것이에요. 집안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이 계속되잖아요. 시간을 확인하고 서둘러 나가셨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둔 채로 나가버리셨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즐겁게 노는 동안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주방으로 내달려가 보니 사골국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것이 시커멓게 타 있었어요. 정말 큰 실수를 했었네요. 만일 더 잘못했었다면 집이 큰 화재로 번졌을지도 몰라요. 다행히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과열 상태를 피하게 하는 장치가 있었어요. 시스템에 오르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꾸셨어요. 열이가 심하게 오르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어 불이 번지지 않았고 탄내로 가득 차지 않아 사고를 막았어요. 게다가 사골국을 끓이려던 중에 큰 솥에 물을 가득 붓고 오랜 시간 가열되었지만 불이 번지지 않았어요. 정말 그 열기에 아이 나는 집에 불을 지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싫어져서 시커먼 타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친정가에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와 오빠를 키워낸 슈퍼우먼 같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괜한 걱정거리 더 얻기는 싫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결정적으로 의심을 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다급하게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가 우리 집 비밀번호 받아놨니? 내가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봐도 문이 안 열린다. 도둑이라도 들었었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가 집 비밀번호를 내가 왜 바꿨냐며 최근에 바꾸라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1113이 아니에요. 어머, 우리 집 비밀번호가 그거였나? 아이고, 나 좀 봐봐. 정말 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글쎄 1, 2, 3,
4만 주고 장착 누르고 있었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때때로 가끔 우리 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남편에게 물어봐요. 나쁜 생각은 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푹 쉬세요. 1113이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네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잊어버릴까 싶네요. 얼마 전에 푸는 뻔한 일도 있었죠. 사람 사는 게 정말 어렵죠. 엄마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엄마를 안심시킨 뒤 전화를 끊고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하다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까봐 걱정도 많이 했어요. 친정 엄마에게 치매 검사를 받자고 직접 말하는 건 못하겠네요. 건강검진 받을 시기가 됐으니 같이 가서 받아봅시다. 꾸준히 염려하시는 모습이네요. 어제 저와 함께 정 엄마도 건강 걱정이 되어 병원에 함께 갔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중에 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오빠와 저 둘뿐이었는데 오빠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친정엄마를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오빠의 힘들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짐이 될까봐 걱정이었고 엄마가 편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불편하게 느껴지도록 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잘 풀어놓았습니다. 아래는 좀 더 자연스럽고 명료하게 문장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받으실까 걱정도 되었어요. 상을 엄청나게 심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남편에게 넌짓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가 치매 초기라고 하는데 모실 수 있는 자식이 나뿐이잖아. 치매 초교 한자를 혼자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모시면 어떨까?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치매 환자를 집에 어떻게 모시고 살아? 우리가 집에 내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일을 하고 나도 일을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나면 장모님 혼자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시간 동안에는 요양보호사 같은 분을 불러서 시간제로 함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혼자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래? 요양 환자를 집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요양원 같은 곳에 모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장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문시설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24시간 돌봐주는 것이 편안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홀로 두고 있을 수도 없고 밤이라도 우리가 함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 당신 치매 환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서요. 그래서 장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어쨌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모님을 설득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 줄 것 같아요. 정말 죽어도 싫고요. 하시더라고요.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신이 말끔해서 치매가 심한 것도 아니고 초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두어지기 싫어요. 게다가 최근 뉴스를 보면 얼마나 위험한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머무르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요. 뉴스에서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던 때에 가족들은 무척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24시간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걱정되었고요. 친정엄마를 그런 곳에 보내기 쉽지 않았어요. 전문가를 불러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자고 하니 하루에 최대 사용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는 3시간에서 1시간 정도가 최대인가 봐요. 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옆에 부어있을 간병인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 구한다 해도 값이 너무 비싸서 저랑 남편이 벌어서 버는 돈으로는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둘이 벌어서 지금도 적금을 넣고 대출금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 비용까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답도 없는 상황에서 시댁에서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는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하고 예뻐하는 건 맞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우리 아들을 고통 주고 치매 초기계 하나를 데리고 살겠다고? 아니야, 아유. 우리 아들 보고 사돈 평설 발저으라고 너랑 결혼시킨 거 아니다. 너 아까까지 나한테 왜 이러니? 딸년 들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데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만한 일을 안 만들게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래요, 아유. 내가 똑똑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말이다 최대한 요양원으로 보내는 쪽으로 생각해야 해요. 너희 맞벌이자니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하잖아요. 치매 환자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겁도 없이 모셔서 사겠다는 소리를 하니까 깜짝 놀라 가지겠지만 내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근데 저도 친정 엄마의 딸로서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요양원도 한두 푼이 아닌데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지파이면 그 요양원 비용은 충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너에게 이런 말을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탁한다. 우리 어른들 때문에 속이 미어져 있는데 너까지 걱정에 빠뜨리지 말아주세요. 알겠어. 게다가 오빠가 하나 있어서 우리 오빠가 책임지면 좋겠다. 오빠도 지금 내 오빠랑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라서 잘할게.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화를 내신 건지 뭔지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운한 마음이 깊이 와닿았어. 우리 엄마는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일이 생길까 봐 집 밖으로도 안 나가려 하셨어. 너무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호흡까지 가빠질 정도였어. 그러던 중에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 오빠가 우리 엄마한테 전해 들었는데 사돈 어른이 치매라며 라고 해서 마음이 아팠을 거야. 심각하겠지요. 들으셨을 것이고요.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실이 너무 막막해요. 요양원도 싫다고 하시고요. 치매 환자를 혼자 두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딸이라고 저 하나는데 옆에 있지도 못하고요. 그래, 마음고생 많이 했겠어. 남들과는 다르게 느껴져서 내가 더 위로해줘야겠다 싶어서 전화했어요. 감사해요. 형님, 제가 너무 넉넉하게 했죠? 형님은 잘 지내고 계시죠? 얼굴 못 본 지도 좀 오래된 것 같아서요. 아니, 요즘 취직도 해야겠고 해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던 중 올케 소식도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 집도 마땅치 않고, 나와 동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돈을 많이 내지 않아도 가능한 생활비 100만 원씩만 주면 우리는 사돈어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사돈을 부양하는 건 어떨까요? 신우가 제안했더라. 서로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원룸 유지도 힘들고 우리 친정엄마의 집에 들어가 24시간 돌봄을 하고 100만 원을 받겠다는 얘기였어요. 최소한의 생활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쉴 틈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24시간 주거 보호사를 고용하면 몇백만 원은 들고 주말에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해서 제가 돌봐야 했거든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신우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서로 윈윈한 상황이었어요. 신우에 대해 우리 친정 엄마한테 설명해야 했어요. 할 일도 없을 것 같았고 게다가 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눈치도 챙기지 않고 찾아와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신우에게 당연히 좋다고 했고 신들은 곧 친정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저에게 말을 전해왔어요. 어차피 남자도 없고 여자세 시선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친정엄마의 마인드도 되어주고 살아가기 편안할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신들이 친정엄마의 집으로 입주할 때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는데 신들이 우리 엄마를 소중히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그동안의 전적이 화려하게 꾸며진 적 있어서요. 그러나 친정엄마에게 조용히 물어봤더니 신들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 친정엄마를 대할 거라고 했어요. 없나 봐요. 정말 신들이 마음 전달하려면요. 복이 있는지 딸이 둘 이상 더 생긴 듯한 기분이 들어
도 하루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즐겁습니다. 너희들 신호들이라는 말에 길들이려는 틈이 없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혹시 내가 딴짓이나 할까봐 음식을 차리는 것부터도 귀찮게 시켜주면서 기운을 북돋우어주고 청소나 그 외의 것들도 서로 협력해서 하니 얼마나 즐겁고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홀로 지낼 때 그냥 그 속에서의 매력을 느꼈었는데 역시 북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우리 형제들이 게으름의 본보기인 줄 알았는데 엄마를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감동적이에요. 엄마가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이 불쾌하다고 하는 건 내가 사람 사이를 그리워해 이런 암울한 병에 걸렸기 때문인가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요즘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제 친정 엄마가 무척 즐거워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우는 제가 친정집에 찾아갈 때도 늘 즐거운 얼굴로 집에 있었고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솔직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7개월 정도가 지난 쯤 혹시 몰라서 가정용 CCTV 하나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었어요. 삶이 익숙해지니까 우리 친정 엄마를 두고 신우가 혹시 나가거나 딴짓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우를 감시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우리 친정 엄마가 치매 환자이니까 오밤중에 엄마를 살필 수도 있고 엄마가 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설치를 했었죠. 신우도요. 완전히 환영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기술 하나도 없이 오히려 빠르게 설치를 하라고 난리였어요. CCTV를 설치하고 간혹 가다가 확인했는데 엄마의 말로 신들이 참 잘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엄마의 병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 드러났었으니 같이 사는 신우들은 얼마나 더 잘 보였을까요? 불구하고 신우는 힘든 티를 하나도 내지 않고 저희 엄마를 알뜰하게 살피면서 참 잘 지냈어요. 엄마가 치매를 앓은 지 1년이 지났을 때 엄마는 정말 자주 깜빡하시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3년이 지났을 때는 저를 보고도 한참 들여다봐야 생각이 난 듯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도 매일같이 나를 생각하며 존재하고 함께 살아온 기억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신우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을 받아 내 생활을 이끌어왔을 텐데 신들께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줬죠. 나중에는 제가 180만 원을 돌려주었고 신들께서도 편안히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감사로운 마음을 느끼며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지냈어요. 그러던 중 아주 추운 겨울이 찾아왔고 전 신기할 정도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함께 붕어빵을 사러 내려가던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돌뿌리에 부딪혀 크게 다친 소식이 들렸어요. 밤중에 시누이들이 오는 전화가 왔는데 너무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누이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심각하게 다치셔서 다름없는 상태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도 많으시고 정색을 하며 말을 하더니 우리 엄마가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결국 3일이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를 아버지 곁으로 보내드리기로 했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신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 신들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이상한 소리들은 까먹을 만큼 고모의 노후를 책임질 것을 말한 것 같아요. 신호들에 정말 고마웠어요. 화장터에 가기 전에 친정엄마가 영면에 가신 분들이 아끼시던 물건들을 함께 태워드리고 싶어 하셔서 친정집에 가보게 되었어요. 친정집에 도착했지만 그리해야만 했어요. 간 김에 정리할 거리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집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장례식장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그동안 집에는 신우 친구들이 종종 들르기도 했고 가끔 집이 비어있는 날에는 요양보호사를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주인도 없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결국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됐죠.
그렇지만 장례를 치르는 마지막 날의 첫째, 신우가 제게 이상하게 쓴 표정으로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하지만요. 지금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짐이 다 있는데요. 너무 바쁘게 해서 정신이 없어서 형님들의 짐이 거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냅다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네요. 정신이 없었어요. 신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죠. 친구들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장례식장이 지켜주었는데 신우는 감각무소식이라고 하더군요. 전부 다 마치고 화장터에 갔는데 예상대로 신우의 코빼기도 안 보여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이 되었죠. 바빠서 그런 건가 싶어서 장례식 하는 동안 그를 주변에 있어 주었으니 충분한 것 같아요. 친정집에서 엄마를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집을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마음이 이루다 가지 않았어요. 친정집에 가면 분명 창밖으로 새하얀 공기만 가득할 테지만 엄마가 정말 하늘로 떠난 것 같은 현실감이 들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며칠간 우리에게 멍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갔고 남편이 힘들 것 같지만 나중에 정리하려면 그때가 될수록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지금 장모님의 물건을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에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용기가 생겨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심호흡을 하며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내 안에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져서 문을 열어 들어가자 거기엔 신우가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친정집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는데 아이 얼마나 배꼽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왔는데도 모르겠네요.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신우가 분명히 짐을 빼러 온다는데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야 했는데 친구들이 따라와서 잔치를 벌였더니 다들 눌려붙은 듯이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들이 먹고 노는 걸 황당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더니 신우의 친구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바람에 신우돼지 모두 나를 쳐다보는데 제가 표정 관리를 못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는 곳에서 살며시 떠나려 했는데 신우의 친구들이 눈치를 채고 하나 둘 집으로 가자며 일어서더군요. 신우들은 벌떡 깨 얼굴이 변해서 더욱 취해져서 노는 모습이었어요. 친구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치우세요. 여기는 우리 엄마의 집인데 형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있느냐고요? 무슨 소리야? 이 집을 우리가 사용할 건데? 아,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살았던 어르신도 자신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아직 상속 문제도 남아있고 누가 이 집에 무단으로 머물겠다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할 거니까 빨리 짐을 빼고 나가세요. 아니, 산이 우리에게 보내라고 했다니까? 오키가 무슨 말이에요? 나가라고 말씀해야죠. 이 집 주인이 우리에게 보내라고 했는데 치매 노인이 말을 못하겠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법적으로 이 집이 우리의 것이 될 거니까 형제들은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해요. 우리 엄마 집을 제가 정리하겠다고요? 누가? 와서 감나라 배나라야. 옳게 얼게 진짜 웃긴다. 그동안 우리를 이용해 먹을 대로 다 이용해 먹고 이제 와서 쏙 버리겠다는 거야 뭐야? 진짜 장난해. 저도 그렇게 따지면 여태까지 형님들 지낼 동안 제공했죠. 생활비도 지원했나요? 심지어 저희 엄마 병원비도 제가 다 따로 드렸고요. 아이, 근데 뭘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지요? 형님들이 먼저 집만 쓰게 해달라고 했으면서 제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드렸습니다. 희생을 했다고 쳐도 집을 달라고 하는 건 오바잖아. 아니, 옳게 사돈이 우리에게 지내라고 하랬다니까 진짜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사돈이 있을 때 이야기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도 억울하다. 억울해. 증거 있어요. 우리 엄마가 형님들에게 살라고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냥 실례하지만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채팅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쉽게 번역하기 위해
구체적인 한국어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나은 번역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며 종이 한 장을 제게 주시면서 서약서와 같은 형식으로 쓰여진 글이 있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신우에게 이 집에서 살라고 했다는 증거 같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아주 조잡한 방법으로 신들에게 이 집을 물려주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프린트된 종이에 글씨가 찍혀져 있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의 질문인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화장까지 해놓고 이런 걸 어떻게 믿냐고 할 정도로 얼떨결에 숨이 막히며 신들이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찍은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서 종이에 질문을 찍어 달라고 했더니 하휴 씨가 이렇게 우리를 쫓아낼 줄은 몰랐어. 이렇게 쓸 줄이야. 우리 어머니의 글씨도 아니고 프린트된 종이에 누구에게 질문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 말이에요. 모를 지문이 찍혀 있는데 이게 증거라고요? 아, 지나갔던 개가 웃겠네. 전 못 믿어요. 못 믿으면 옳게만 손해지. 우리는 이걸 준 걸로 당당하게 들이밀거든 이게 살아있는 증거라 소리야. 우리는 절대 집 못 나가. 아우 배째 배를 재긴 뭘 죄요? 당장 나가 이 집 매매로 팔 거니까 내 소윤이 나가라고. 명의자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너들이 왜 난리야? 신우이 들어먹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제대로 무서움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바로 저희 친정엄마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거기에 지장이 떡하니 찍혀 있지 않겠어요. 바로 검증기관에 비교 분석하러 갔죠. 의뢰를 맡겨놓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의 질문이라는 확인 결과지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세상 참 좋죠. 결과지를 신우에게 들이밀면서 말을. 조잡한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과 같은 과학시대에 그러한 속임수에 속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것을 또 사설센터에 갔다가 검사까지 받는다면 어째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 아닌가요? 제가 그런 상황이면 평생 엄마가 돌보는 우리에게 고마워서라도 집에 있다가 죽는 게 낫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그걸 원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저가 아니라 형님들이 이 정도까지 조작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기까지 이끌려 가려는 것이죠. 그동안 친정엄마에 대해 잘해준 것들도 전부 이 집을 차지하려는 음모 때문이었던 거예요. 정말 무섭네요. 무서워요. 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집에서 바로 나가면 어디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나가면 너무 살 장소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서울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죠. 무슨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누나들이랑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누나들이 얼마나 되지 우리로 만들 건지 분명히 보이는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장문이 무시하고 살아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어디서든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누나들도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잘 아시겠죠? 말로만 서로 섭섭한 척하는데 정말 목적이 뭔지요? 이 집을 얻기 위해 사도 노를 모세겠다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요? 아이도 잘 몰랐던 걸까요? 그렇죠. 시골에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에 가서 일하고 오라는데 강아지나 돼지도 키워보면서 왔다가 비범해요.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온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다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난 죽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살 거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말하기는 지겨워. 죽겠어요. 당장 짐을 빼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이사짐 센터를 불러서 짐을 빼버릴 테니까. 그동안 여기에서 살면서 보호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우리도 충분히 집을 깔았는데요. 사돈이가 더 딸 같다고 했어? 그런 말을 하면서 참았지만 정말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들이 자신들이 모셨다고 하는데 웃긴 게 무일푼으로 모셨다고요. 저한테 돈까지 다 가져가셨는데 어떻게 모셨다고 할 수가 있죠? 남편과 제가 내용을 증명해서 보내고 모든 짓을 다 해봤지만 안 통했어요.
골머리를 썩으면서 시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들이요. 몰래 비밀번호까지 변경되어 있어서 경찰을 불러야 할까 고민하며 업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뜻밖에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각해보니 친정엄마의 장례가 이미 다 끝났는데도 나는 그 보험금을 받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뭔가 수상한 흔적이 있다고 하며 빙판길에서 친정엄마가 넘어져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힐 확률이 없지 않다는데 이상하다는 뜻이라고요. 더구나 그 치매로 고통받는 노인이 갑자기 왜 붕어빵을 사러 나가냐는데 그것도 사기 이야기를 하며 수사를 좀 해봐야겠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수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에 경찰서에 찾아가 질문해 보았어요. 저희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화장까지 다 마무리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경찰이 이것저것 조사를 해보더니 보험회사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공조수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던 중 일주일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빙판길에서 우리 친정엄마가 미끄러졌다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는 신우가 뒤에서 밀어 넘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졸도하고 시아버지는 와해하며 난리가 났죠. 신우는 즉시 혐의가 인정되어서 입건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신우는 우리 친정엄마와 함께 살면서 엄마의 소지품을 팔아 살 여러 사치를 부리고 엄마를 위해 통장에 있는 돈도 낭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으니 평생 노후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매 노인과 함께 살다 보니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이 소비되자 결국에는 집이라도 팔아야겠다는 심보의 말이었지요. 처음에는 제가 조금 다치게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우리 친정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자책했어요. 일상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로 제가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남편도 절 기안해서 울며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모두 나눠 받아들이지 않고 제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재도 많이 어렵습니다. 신우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구속을 당해 형량을 살아가며 죄값을 치르려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꽤나 긴 형량을 선고받아 출소하게 되면 나이가 늙어 빠지고 힘 빠지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할 것이라 생각해요. 다른 이들은 평생을 옥에서 맞이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후에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 지옥이었고 남편 또한 날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요. 시댁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나와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한 선택과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고 기대하며 따뜻한 조언으로 저를 괴롭히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